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평범하지만은 아는 삶을 살아온 김민영입니다. 평상시의 사연들을 들으며 위안을 얻곤 했는데, 제게도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생겨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깊은 공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저희 시댁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시아버님이 두 분이나 계셨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2번 하셨고 현재는 재혼한 새 시아버지와 살고 계십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가 친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친아버지는 아주 쓰레기라고, 무능력하고 책임감도 없으며 가장으로서 해놓은 일이라곤 너 하나 낳은 게 전부라고. 그러니 새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친아버지는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말 그대로 남편은 세뇌를 당한 채 자랐습니다. 제대로 된 기억도 없는 친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고,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형편없나 자책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못된 사람은 새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계부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여동생에게 잘 안 해줬다 싶으면 때리거나 한겨울에 내복 바람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감싸기는커녕 새 시아버지를 부추기며 저놈은 지 아빠를 닮아서 저렇다, 저렇게 당해도 싸다고 하셨답니다. 어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의 아들이어서 혼나는 거라고 생각했죠. 성인이 되어서도 새 시아버지가 소리만 지르면 몸을 움찔거리는 남편의 모습은 그 시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새 시아버지에게 며느리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진짜 며느리도 아니니까 나도 너를 그냥 이 집 부엌대기라고 생각할 거다. 내가 나한테 며느리 대우받고 싶으면 알아서 납작 엎드리던가. 그럼 내가 조금은 생각해 볼게.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너 내 시아버지한테 잘해라. 나는 여태 내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내 시아버지를 왕처럼 모시지 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었지만 오직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한 중년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내가 정수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두 분이 정말 똑같이 닮았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놀란 저를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태 우리 정수 크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장가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온 겁니다.
내 며느리 될 사람 얼굴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내 얼굴도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수랑 결혼하는 거 축하하고 내 며느리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식 날 손잡고 들어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라는 분이 호련히 나타나 고맙다고 축하해 주시니 마치 아버지가 살아서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 따뜻한 기억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정수가 아버지 없이도 잘 커준 것 같아 고맙다고 하시며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내 아들이랑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며 남편에게 직접 줄 용기가 없어 저에게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은 명함만 남기고 신부 대기실을 나서셨는데 하필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지를 딱 마주치게 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욕설까지 퍼부으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당장 이 인간 쫓아내. 새 시아버지는 곧바로 그분을 끌어내려 했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맥없이 끌려나가는 본인 아버지를 보고 아연실색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친시아버님이 저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명함을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으며 분노했습니다. 여태까지 마 몰라라 하며 산 양반이 왜 이제야 나타나 뭐라도 뜯어내려고 온 거 아니야. 남편은 친아버지를 쓰레기,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시어머니의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렇게는 보이지 않으셨다. 정말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지만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잘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들어 라고 저에게 불똥을 튀겼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래. 나도 2번 다시 얘기 안 해.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쓰레기통에서 남편이 찢어 넣은 명함 조각을 찾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강한 척할 뿐 친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남편을 대신해 남편 몰래 친시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너무 고마워하시며 결혼식 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께 간간히 연락드리겠다며 집안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년 동안은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딱히 할 말도 없었고 선뜻 다가가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3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지는 아이를 예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새 시아버지는 자기 손자도 아닌데 뭘 이뻐해 주냐고 대놓고 말씀하셨죠. 결국 저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어른은 저희 친정 엄마와 친시아버님 뿐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손자를 위해 피우시던 담배까지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100일이 지나 처음으로 시아버님께 손자를 안겨드렸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고맙다는
말만 연신하시던 그분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시아버님과 더욱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힘든 시댁살이를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속 모든 응어리를 시아버님께 다 털어놓았죠. 시아버님은 그저 제 말을 들어주시기만 했고 제 빈 술잔만 조용히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돌아가신 아빠의 모습을 보았고 시아버님은 나도 내 아들과 함께 한다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시아버님께 이혼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시아버님은 무능력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 가난한 집 딸이었던 시어머니와 결혼하셨는데 철강 사업에 잘못 투자를 하면서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집이 망하자마자 가차없이 이혼을 요구했고 시아버님이 조금만 견뎌보자고 매달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밖에서 돈 많은 남자, 지금의 새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오셨답니다. 시아버님은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새 시아버지가 막무가내로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을 데리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내 아버지가 보기 싫다는 말만 반복하며 친시아버님이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알고 있던 친아버지는 쓰레기라는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외도와 재혼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잔인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님께 약속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그때 제가 두 분이 오붓하게 만날 자리를 꼭 마련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영영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취미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불안했지만 남편의 유일한 낙이라 말리지 못했죠. 그리고 남편은 37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물 트럭에 부딪히는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병원에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순간 남편의 사고가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죠. 남편은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의사는 의식이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댁에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내 남편 보험은 드러났냐? 이게 자식을 둔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병원에 온 시어머니는 의식 없는 아들을 보며 오히려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오토바이 탄다고 할 때 내가 말렸어야지. 내가 내 새끼 어쩔 거야. 살려내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그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새 시아버지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보름 동안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보름 동안 혼수 상태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친시아버님이 병원에 다녀가신 바로 그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시아버님의 모습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지는 시아버님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길 왜 왔냐며 들어오지 말라고 난리를 쳤고 결국 시아버님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3일 내내 장례식장 밖 벤치에서 밤낮 없이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뜬 눈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듣고 또다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시아버님은 제게 아버지이자 보호자, 때로는 아들의 학부모까지 되어주셨습니다. 저도 진심을 다해 그분께 잘해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아버님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던 전화 통화도 받지 않으시고 저와 아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집에 찾아간다고 하면 짜증을 내며 오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한순간에 저희에게서 남이 되어버린 것 같은 시아버님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아버님은 1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시아버님께 먼저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와 하루 종일 함께 해줄 수 있냐? 이게 마지막 소원이 될 것 같다. 늙은 노인의 소원 한 번만 들어다오. 그리고 우리 손자 동준이도 꼭 데리고 나와라. 도대체 1년 동안 시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연락해서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을 꺼낸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시아버님은 저와 아들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무작정 그분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시아버님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풍채 좋던 몸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얼굴색은 황달이 심해 눈동자까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온통 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아버님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1년 전 시아버님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이미 폐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가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없는 며느리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연락을 끊으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혼자 다 쉬려고 하셨어요? 저한테 얘기라도 해 주셨어야죠.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동준이 아빠도 아무런 말도 없이 가 버렸는데 아버님도 그러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의 유일한 버팀목 같았던 시아버님마저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저와 아들을 위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힘을 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셨을 때처럼 저희 동준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나들이도 가요. 저녁에는 저랑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가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그날 하루 저와 아들, 시아버님은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원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아버님은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도 끝까지 저와 아들을 위해 괜찮은 척 웃으셨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시아버님과 단골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아버님은 눈물을 꾹 누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아들 따라간다. 내 아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 하늘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그 말씀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저에게 쌈짓돈으로 수표 한 장을 꺼내시며 한 가지만 더 부탁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저 세상 가면 내 장례 좀 치러줄 수 있겠니? 건네받은 수표는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의 장례를 조용하고 잔잔하게 치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까지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분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저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물이 단순히 2천만 원짜리 장례 비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진정한 선물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저와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후 저희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시아버님의 장례식은 유언대로 조용하고 잔잔했습니다. 직계, 가족과 친구 몇 분만 오셨죠. 저는 저희 아들을 옆에 앉혀두고 시아버님의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동준이 아빠는 잘 만나셨어요? 동준이 아빠도 잘 있죠? 저 여기서 열심히 아들이랑 잘 살 테니까 하늘에서 저희 둘 사랑 잘 좀 지켜달라고 전해주세요. 장례 마지막 날, 한 남자분이 오셨는데 자신이 시아버님께서 미리 선임해 둔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반전을 전했습니다. 시아버님 앞으로 3억 원의 현금이 있으신데 그 돈을 며느님께 전부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선물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이후 성실하게 재기에 성공하셨고 그 돈을 며느리와 손자에게 남겨주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으셨던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이 그 돈 때문에 어머니와 새 아버지에게 이용당할까봐 철저히 숨기셨던 것이죠. 저는 시아버님께서 주신 3억 원과 2천만 원으로 매년 전세금을 올려줘야 했던 전셋집에서 나와 조그만 평수의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선물이 아니라 제 삶을 통째로 뒤바꿔 놓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제 옆에는 남편도 아버지 같았던 시아버님도 안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제 곁에 가슴으로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정말 많은 파도가 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친아버지에게 버려지게 만든 시어머니의 잔인한 거짓말, 새 아버지의 핍박, 그리고 일찍 떠난 남편까지. 저는 그 파도 속에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시아버님은 저에게 혈육보다 진한 사랑과 함께 스스로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무능력한 쓰레기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신세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놓아주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보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야 제가 행복해지고 저희 아들이 행복해질 거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짓과 이기심을 심었고 시아버님은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심으셨습니다. 저는 후자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진심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제 길고 복잡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처럼 인생의 큰 파도를 겪으셨던 분들, 혹은 핏줄보다 진한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